네,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에 대해서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건 소송하고 심판하고 여러분들 이제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1심 법원의 판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할 수도 있겠죠. 심판기관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리 오해를 할 수도 있겠고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여 위법의 판단 유탈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경우에 그 피고 행정청이라거나 피청구인 행정청이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송입니다. 소송은요 심급제도가 존재합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때 인용 판결 말하는 거겠죠. 피고 행정청이 불복하려면 인용 판결이 잘못되면은 피고 행정청이 상급 법원에 따지려고 상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급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결이든 재결이든지 간에 기속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속력은 그 피고나 피청구인 행정청을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판결이나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이에요. 그런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만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만 기속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의 판결은 아직까지 확정되기 전이거든. 얘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속력 때문에 피고행정청이 묶이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심급제도도 마련되어 있고 또 아직까지 기속력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자유롭게 불복하고 싶으면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청구인 행정청이 위법한 인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나 심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지가 않고요. 또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확정되었을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소기간 14일이 도과했을 때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심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가 소송이죠. 제소기간 90일을 지났을 때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이 확정을 요하지 않아요. 행정심판법 48조 1항에 보게 되면은 그 재결이 나왔을 때 재결서 정본이 송달이 되면 그 자체로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고 그 효력에는 기속력이 포함됩니다. 심급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기속력은 재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발생을 해서 피청구인 행정청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행정청은 그에 불복한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제기할 수가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려면은 소송 요건 중에 뭔가가 문제되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상적격의 문제는 아니고요. 재결에 대한 소송은 당연히 가능한 거잖아. 처분 등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게 피고적격의 문제도 아닐 것이고 이것은 원고적격의 문제입니다. 피청구인 행정청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무엇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허용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피청구인 행정청이 자기 돈도 아닌데 인용 재결 나오면 자기한테 불리한 재결 나오면 그랬다라고 해서 세금으로 전부 다 소송을 제기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다 집행정지 걸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행정심판은 사실상 권리구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급제도도 없고 그 다음에 재결의 효력은 재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발생해서 피청구인 행정청을 손발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돼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사업장으로부터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우선은 부작위와 거부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부작위하고 거부가 있고요. 인근 주민이 대기환경보전법 33조를 근거로 어떤 권리구제선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든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든 부작위 위법행위소송을 제기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어쨌든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려면 이 친구의 어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사익보상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기보전법 문제가 있고 수질보전법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해산명령에 대한 규정은 대기보전법은 33조, 수질보전법은 제4조의 6에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발생을 시킬 때 행정청으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디서? 개선명령의 근거 조항으로부터 사익보의 취지를 도출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을 시키게 된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지자체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주변 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취소의 원고 적격은 인정되겠는가? 뭐가 느껴집니까? 인민소송이 느껴지고 있죠? 인민소송. 그래요. 인민소송 그러면 많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해서 원고 적격을 논의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양질물인 대현입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양의 보호규범 확대, 양적 범위 확대하면 절차 법규로서 환경영향평가법까지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 질적 범위,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환경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공청회라거나 주민의 의견 수렴, 평가서의 작성이라거나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등의 규정으로부터 우리는 환경상 이익을 도출할 수 있어요. 도출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무제한적인 건 아니고 어디까지냐면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까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물적 범위, 이게 참 중요한데 보통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이 에너지 개발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사업,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지금 문제가 바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22조를 근거로 대상 사업이 맞다. 물적 범위, 환경영향평가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적 범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현입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는 됐고요. 패스. 현 들어가시게 되면 그 안에서 경제활동 해주면 되는 거라고 했죠. 거주지는 밖이라고 할지라도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 거주지보다 여기 체류 시간이 훨씬 더 오래된다는 거야. 그럼 안에 거주한 사람과 관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얘까지도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거주하는 위치, 그 지역까지 대상적이 확대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을 준비해온 경우에 동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지자체장의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단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건축이 불가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지역에서 상가 건물을 짓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건축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용 주거지역은 양화 주거 환경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으로 기존에 돼 있었단 말이지. 근데 상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걸 알고 내가 땅 사고 준비를 한 거야. 그런데 곳에 무슨 일이 생겼어? 전용 주거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바뀐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지금처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건 행정계획이긴 하지만 이거는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계획 처분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행정계획이 처분이 되면 그 성질은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에 해당을 합니다.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 물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다? 물건을 직접 규율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간접 규율하는 것을 우리가 물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특정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직접 규율하는 거고요. 거기서 지금처럼 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간접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을 하는 거죠.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편입과 이탈이 자유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는 일반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호규범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 친구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도출을 해내봐야 되는데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의 근거법은 우리가 계획법규라고 하거든. 계획법규라고 하는데 이 계획법규는 좀 특이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의 규범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건 플러스 효과의 구조로 생겼어요. 즉 조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생겼고 그 이제 요건 부분에서 우리가 사익보를 도출하는 거거든. 요건 부분에서. 그런데 행정계획의 근거법규, 계획법규엔 요건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효과만 있어요. 효과만. 그리고 그 효과 부분이 목적 플러스 수단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 플러스 수단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근거법규인 계획법규에서는 사익보호 취지 도출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뭐 절차법규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관련 처분이 근거법규로서 관련 법규라거나 이처럼 관계되는 다른 법규로 확대를 시켜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도시계획 만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뭐 인허가 의제도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넓혀야 되냐?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확대를 해야만 비로소 사익보의 취지를 도출해 볼 수가 있어요.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 그 중에 원리입니다. 원리. 어떤 원리? 이건 법적 안정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의 원리. 그래서 법치국가 원리 중 법적 안정성의 원리까지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뢰보호 말하는 거죠. 신뢰보호. 그러니까 얘는 뭘 신뢰를 한 거야? 얘는 준주거지역 상태가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기회 정도라도 보장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상 원리로서 법적 안정성의 원리로부터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설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 보호 필요가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저거 신뢰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 보호 원칙상 판례는 그 신뢰의 대상을 오직 공적 견해 표명으로만 인정을 합니다. 걔네들이 말하는 공적 견해 표명은 이거는 개별적 언동이에요. 특정인한테 한 회신 등의 언동만 신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입법이라거나 행정계획이라거나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신뢰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뭐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이건 애초에 신뢰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신뢰 대상이 아니면 신뢰 보호 필요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이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학설은 어떻게 보냐? 학설은 일체의 행정작용은 전부 다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행정계획도 행정입법도 다 신뢰해버립니다. 일체 행정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학설에 따르게 되면 이것은 신뢰보호 필요에 기초한 사익보호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난도가 좀 높은 문제고요. 그래서 원고적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적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의 대상 및 피고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공용 수용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국가가 어떤 공익사업,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인의 토지나 건물 등 재산권을 박탈하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두 명의 주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끼리 원래는 서로 계약을 맺으면 좋아요. 계약을 맺고 땅을 사고 팔면 좋은데 물론 그것은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 재결이라는 걸 하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저기 사업시행자 당신은 말입니다. 이 사람의 땅에 이만큼을 소유권을 이전해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 땅 위에 올려져 있는 공작물 등을 이전하시고 온전히 넘겨주십시오. 인도를 해주시고 대신 사업시행자는 얘한테 보상금을 이만큼 주십시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토지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재결은 방금 말한 대로 땅을 뺏어가는 수용재결의 내용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 방금 말한 대로 보상금을 주는 보상재결의 내용이 있습니다. 수용재결과 보상재결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용재결 부분에 불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재결 부분에 불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양쪽 다 불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땅이 더 필요한데 이만큼만 수용하라고 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는 내 땅을 왜 뺏어가냐라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돈을 너무 많이 주라고 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는 왜 돈을 그거밖에 안 주냐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만이 있으면 불복을 해서 어디로 넘어갈 수 있냐면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지토위가 한 토지수용재결 그것이 바로 원처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한테 제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심판인데 이 친구의 이름이 특이하게도 이의신청입니다. 이름이 특이하게도 이의신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왜 뺏어가 또는 돈 왜 이렇게 조금 줘라고 하면서 중앙토지수용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거기는 이름이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이의재결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되지만 지금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의 신청 단계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복 절차가 똑같아요. 그런데 소송 단계를 넘어갈 때는 땅을 뺏는 부분, 이 부분 수용 재결 부분에 불복을 할 때는 소송이 취소 소송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을 주는 부분, 보상 재결 부분에 불복을 할 때는 여기서 행정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송이 취소 소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토지 수용 재결 중에서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즉 수용 재결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재결 내 땅 뺏지 마라고 중토위를 갔는데 얘가 왜 또 소송을 가는 거겠어요? 기각됐으니까. 그렇죠. 기각됐으니까 소송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질문하기를 이 소송의 대상과 피고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요. 여기서의 독립변수는 소의 대상입니다. 소의 대상을 찾아야 돼요. 소의 대상을 찾으면 즉 이 원처분 있지 않습니까? 토지 수용 재결 처분에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면 피고는 처분청이 됩니다. 재결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면 피고는 재결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을 하는 거면 피고는 지토의가 될 겁니다. 이의 재결에 불복을 하는 거면 피고는 중토의가 될 겁니다. 과연 소의 대상은 무엇이 될까요? 라는 것이죠. 기각 재결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각 재결은 뭐라고요? 원칙적으로 고유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각 재결 고유 위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가려고 하게 되면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돼? 처분,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고는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토의가 된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공단 소속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요.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이사장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다음에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중노의 직위해제 해임 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가 기각이 돼버렸고 그 재심 판정 중에서 해임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재심 판정 중에서 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였다며 이 소송은 적법한가? 단 공단의 인사 규정 및 보수 규정에는 직위 해제에 따른 어떤 불이익 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 문제는 사실 협의회 소익의 핵심 논점입니다. 이제 거기 가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피고 적격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사건이었는데요. 실제 바탕 판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부의 사건으로 출제됐고 판례는 분호 사건이었었는데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얘는 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재결주의가 적용돼요. 방금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는데 지방토지수용원에 중앙토지수용원에 이렇게 지토의와 중토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토의의 행위가 그것이 처분이었고 중토의 행위가 재결이었죠. 여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노의의 행위가 처분이 되는 것이고 중노의의 행위가 그것이 재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지토의 행위를 토지수용 재결이라고 불렀고 중토의 행위를 이의재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진노의 행위를 초심판정이라고 부르고 중노의 행위를 재심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결주의 규정이 있습니다. 재결주의 규정이 있어서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노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기준으로대로 한번 해보세요.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처분청이고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재결청이죠. 그럼 이건 재결주의가 있기 때문에 재심 판정에 대한 소송만 제기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재심 판정을 한 건 중노위 아닙니까? 그러면 피고가 중노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소유대상이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 처분청이고 재결이 소유대상이면 재결을 행한 행정청 재결청이 소유대상 피고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에 피고를 누구로 하도록 되어 있냐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노위장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적격이 인정되는 당사자 능력으로서 능력도 인정되고 피고 적격도 인정되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걸 뭐라 불러요? 독립규제위원회라고 부릅니다. 독립규제위원회. 그러니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행정위원회의 형식을 띠고 있긴 합니다. 합의형 행정기관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또 동시에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에는 그 피고를 한 명으로 찍어버립니다. 중노위장으로.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거 지금 여러 번 했죠. 그죠? 3-2-1입니다. 3-2-1인데요. 3 부분이죠. 3 부분 지방의회입니다. 거기는 이제 조례 안 부분, 공포 전이 2개가 있었고 공포 후가 1개가 있었는데요. 공포 후가 바로 뭐였냐? 처분적 조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처분적 조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때는 결정권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결정권, 그러니까 공포권, 표시권을 지자체 자미나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피고 누구라고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아니라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명의결은 어떠냐 이거예요. 제명의결은 지자체장의 이름으로 지방의원을 제명시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지방의회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정권과 표시권이 일치됩니다. 당연히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것이겠죠. 처분적 조례하고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거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법령상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내부 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노후 주택 재개발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를 하였으나 주민이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이유를 다투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피고 적격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도시정비조합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조합의 이름은 뭐가 되겠어요? 정비조합의 이름은 재개발조합입니다. 재개발조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개발조합이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실시를 하려면 먼저는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 준비 단계의 조합의 전신을 우리가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재개발조합 설립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조합 설립을 하기로 결의를 해요. 누구들이? 이제 조합원이 될 사람들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강 같은 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조합을 설립합시다. 일정 수 이상이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계약은 쌍방향이 어떻게 반대 방향의 의사를 합치시켜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법적 효과를. 이런 건 뭐야? 같은 방향의 의사를 합치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합동행위입니다. 합동행위.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의사를 합치시켜요. 이렇게 조합 설립의 결의, 조합 설립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일정 수 이상의 그 결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관할행정청에다가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립 인가를 해주게 되면 그 재개발 조합이 뭐가 돼요? 행정 주체가 됩니다. 행정 주체. 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행정 주체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성질이 특허예요. 특허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특허의 요건이 되고 있는, 설립 인가의 요건이 되고 있는 그 설립 결의 행위의 위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요건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이 금절됐다 이겁니다. 잘못됐다, 못 갖추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특허점 설립 인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취소를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원래 관할행정청은 시장인 거야. 시장인 건데 얘가 구청장한테 내부임을 했습니다. 내부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일을 대신 해달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 처리의 편의 도모 목적으로 그냥 일을 맡기는 거지. 권한은 여전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결정은 얘가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 되겠어요? 시장, 권한자의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주체의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주체의 하자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정당한 권한자는 시장인데 외부적 명의자는 구청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걸어놓은 외부적 명의자로 구청장이 피고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권한자인 시장이 피고가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왜? 정당한 권한자로 외부적 명의자가 불일치해버렸단 말이에요. 언제나 불일치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한 권한자가 피고여야 돼. 그런 걸 우리가 실질설이라고 하게 되고요. 정당 권한의 실질에 따라 파악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야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외형설 또는 형식설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통설판례 입장은 형식설의 입장이다 이거죠. 왜 그렇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죠. 통지서에 적혀있는 이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권한 위임이 있는지 내부 위임이 있는지 권한의 대리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권한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는 이건 본안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이거는 본안 요건 문제라는 거예요. 위법 문제라는 거죠. 이걸 소송재판을 판단하는 피고 적격에서 뭐냐는 소송 요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법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했지 정당한 권한의 기초에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등을 행했으면 족하다. 피고는 누구다? 외부적 명의자로서 구청장이 바로 피고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죠. 이에 대해서 소청심사 행정심판을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인용 재결로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 변경 재결이 나온 겁니다. 형성 재결이죠. 따라서 형성 재결은 형성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옴과 동시에 정직은 3월에서 2월로 자동 바뀐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역시 여전히 무겁다고 주장을 하면서 취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피고와 대상은 누구인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 방식이 거꾸로 들어갔죠. 아주 이제 얄팍한 페이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뭘 찾아야 돼요? 대상을 찾으면 이게 독립변수고 피고가 이제 중속변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면 처분청이 되고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고가 재결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만약 이제 소위 상황은 뭘까요? 얘는 지금 무겁다고 했죠. 이것도 무겁다. 2월의 정직도 무겁다. 그 말은 3월로 2월로 바꾼 이 재결이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재결을 거쳤으면 우선은 재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인용입니까? 일부 인용입니까? 아니면 기각입니까? 이건 지금 일부 인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을 해준 겁니다. 일부 인용은 내용상 고유 위법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재결에 고유 위법이 없기 때문에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며 피고는 처분청이 되는 거니까 징계권자, 걔가 되는 것이지 소청심사위원회가 되는 게 아니겠네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NH가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자 자신의 주택을 수용당한 아파트 입주권 분양 신청을 하였으나 뭐가 좀 빠진 듯하죠. 그죠? 자가가 빠졌네. 자신의 주택을 수용당한 자가 아파트 입주권 분양 신청을 하였으나 LH가 이를 거부했다면 LH를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법처분 지속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 우리 앞에 대상적격에서 봤었죠? 거기서 신청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LH 같은 경우 어때요? LH는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죠. 그죠?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닌데, 원래 이제 이런 주택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제공은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지 않고 누구한테 이런 LH한테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공모위탁이라고 합니다. 공모위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LH한테 위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공무는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공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어때요? 얘는 국가의 기관으로 손발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공무를 위탁한 공무를 수행하는 법인에서는 얘가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되고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소송법 2조 2항 하고요. 행정심판법 2조 4호, 그리고 행정절차법 2조 1호에서 행정청에는 이와 같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2조 2항입니다. 심판법은 2조 4호입니다. 절차법은 2조 1호입니다. 거기서 이와 같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도 포함해서 행정청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H 자체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협의의 소익이네요. 관할행정청이 할당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과금을 부과했다. 농기계 공장업자가 이미 이를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우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과금이라는 것이 지금 부과가 됐어요. 예, 부과금이었습니까, 이 문제는? 예, 부과금이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과온합법 금원 반환 청구 사건 문제인데요. 과온합법 금원 반환 청구 사건 문제인데요. 최근 5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것은 이제 뭐랑 비교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 사건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온납부 금원 반환 청구 사건은 그 부가 처분이 위법이라는 전제가 깔리고 있는 거고요.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 사건은 부가 처분 자체는 적법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너무 많이 낸 거죠.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가처분의 문제가 그동안에 부가금도 있고 부담금도 있고 그 다음 보험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로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가처분이 지금 이제 위법하죠. 그러면 이제 과온납부 금원 반환 청구 맞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다 하겠습니다. 처분을 할 때는 이렇게 불이처분을 할 때는 불이처분 절차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 통지와 22조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분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 절차 야자가 발생하고요. 이 절차 야자는 판례가 일관되게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라는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아직까지 인정된다는 건데 그 효력을 뭐라 불러요? 공정력이라고 부르고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기관은 무단히, 즉 처분청이 아니면 누구 또는 이제 재결청이 아니면 또는 누구 취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니면 권한 있는 게 3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 3개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아니면 다른 기관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처분의 효력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삼아서 그 다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받은 민사법원의 입장에서는 부가처분은 현재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존재한다라고 보게 되면 이 부가처분에 따라서 납부한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뭐예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입니까? 있는 돈입니까? 부가처분의 효력이 있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있는 돈이죠. 그럼 부당이득은 성립이 안 되고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행에서 무엇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가처분의 효력을 제거해야 됩니다. 항상 처분의 효력을 제거한다는 뜻은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친구만 없었더라면 위법이면 원래 무효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취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취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취소 사유가 현재 존재하니까 취소 판결이 나오겠죠? 그럼 효력이 제거가 되겠죠?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다? 행정소송법 30조에는 사항이 없다. 즉 원상회복 의무, 결과제거 의무라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의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정청은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겨봐야 소용이 없는 소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소의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수익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효리상 인가에서 상해 걸린 겁니다. 상해. 원상회복에 불가합니다. 원래 상태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부수되는 이익, 부수이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주된 이익은 내가 먹을 수가 없는데 다른 뭔가 부수이익이라도 있다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익입니다.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비로소 좀 더 번거롭긴 하죠. 한 단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를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취소의 역할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부수이익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항상 뭐라고요? 비로소죠. 비로소.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된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 비영리적 전통문화 육성 및 개발사업 공모를 실시하였고 각은 영리성이 없는 전통문화 상품 개발사업을 내용으로 을은 영리성이 강한 전통시장 현대사업을 내용으로 공모에 응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갑이 선정된 경우에 을이 이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둘 중에 한 명을 지금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금을 이제 마련을 해놓고 이제 보조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이 선정을 받았는데요. 을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 이게 위법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갑에 대한 그 지급결정서를 취소시키면 을이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갑을 제거시켰는데도 을은 전혀 선정될 수가 없는 친구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단순히 갑만 괴롭히고 끝나는 그런 소송이 되어버릴 겁니다. 예,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 손해방지에 보탬이 되지 않는 소송이겠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론적 의미만 있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론적 의미만 있는 소송. 다시 말해, 처분이 위법한지만 확인하고 끝나버리는, 즉 행정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확인 소송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예, 협의의 수익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협의의 수익은 뭐라고 했어요? 판례가 권리구제가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리구제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만 아니면 협의의 수익은 있다라는 겁니다. 1%라도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소송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의 수익이 없다는 거죠. 예, 그것의 다른 이름이 바로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입니다.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 그것은 권리구제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비영리적 전통 문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을의 입장에서는요 영리성이 강한 사업을 가지고 공모에 응했던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아예 요건을 못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갑을 제거해도 죽었다 깨나도 얘는 선정이 안 될 친구입니다. 이런 건 소이익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할 구청장은 성탄절날 평소에게 줄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의 연말연시 일제 단속에 적발된 일반 음식점 업주에게 2013년도 2월 15일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고 간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의 간병 등으로 경황이 없어서 2013년 4월 2일 제기한 취소한 적법한지를 누가시오. 다른 소송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분이 나오는 게 2월 15일인데요. 그러면 제소기간 90일 잡게 되면 3월 15일, 4월 15일, 5월, 5월달까지 밀립니다. 근데 뭐 피고도 관할행정소인 거고, 예, 그 대상도 뭐 행정이니까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처분의 상대방이니까 원고가 될 수 있고요. 뭐 다른 게 아무 문제가 없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협의의 수익과 관련돼서 말이죠. 지금 이제 영업정지 2개월이 나왔어요. 2개월인데 2월 15일부터 치게 되면요. 예, 뭐 윤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대충 하겠습니다. 3월 15일에 4월 15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4월 2일자면은 아직 정지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제소 시점까지는 아무 소송 요건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소를 하고 며칠만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지기간이 경과돼 버리고요. 처분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익침해 상황은 해소되고 얘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효리상 인가에서 효리에 걸렸습니다. 효리. 처분 효력의 소멸, 이익침해 해소에 걸리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게 소송의 목적이고 이익침해로부터 해소되는 게 이익침해를 제거하는 게 소송의 목적인데 이미 목적 달성 상태라는 거예요. 이 소송 없이도 이미 목적 달성 상태니까 소송 더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후에 이 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예, 가중 요건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회 위반일 때 뭐 예를 들어서 2개월, 2회 위반일 때 6개월, 3회 위반일 때 영업허가 취소 뭐 이런 식의 가중 제재처분 규정이 있다면 나중에 내가 잘못한 게 1회로 처리되면 뭐 2개월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외관이 남아있게 되면 전력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한번 실수를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6개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잖아. 그렇죠? 따라 업소의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런 장래 위험, 장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소외이익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러한 장래 불이익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어야 됩니다. 그 장래 위험은 뭐라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어야 된다고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장래 위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미 특정돼 있어야 돼요. 뭔 일이 발생할지가 이미 지금 예정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현실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발생해야 됩니다.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라면 예, 그러면 이거는 예, 지금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관련돼서 예, 이 표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왜요? 예, 법규 명령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다음 2번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고려했을 때. 3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래 불이익. 이 세 개에 3포인트 찍어야 됩니다. 3포인트 찍어야 답이 완성이 된다고요. 예, 법규 명령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고려했을 때 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래 위험의 방지 필요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권리 보호 필요, 이게 바로 협의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같은 문제가 이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예, 군수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관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 문화시설 용지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부담금이죠.
예, 그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되돌려받으려고 한다. 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답니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부르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입니다. 그러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중 어디에 걸려요? 내용에 걸리죠. 법률 유보와 법률 우의 중 어디에 걸려요? 법률 유보에 걸리죠. 유보에. 법적 근거가 상실된 겁니다. 부가처분과 같은 침입적 처분은 어느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재에 의해서 그 법적 근거가 제거돼 버렸어요. 법적 근거를 상실한 거죠. 법의 근거도 없이 침입적 처분이 나온 상태입니다. 위법.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걸러내야 되겠습니다. 네, 중대하고는 명백할 때 무효라고 하게 되고 그거 아니면 다 취소라고 하게 되는데 과연 이거 명백할까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절대로 명백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기서부터 이 법은 출발이 된 것인데요. 그것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처분의 하자는 무슨 하자? 취소 사유에 불과한 하자라는 것이죠. 그럼 아까 그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가금 부가처분하고 똑같이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죠. 먼저는 무엇부터 고려해야 된다고요? 부당이득 변환 청구부터 고려해야 된다고요. 그럼 구성 요건적 효력 때문에 기각 판결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얘가 그 효력을 제거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취소 판결을 받아도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요. 협의 수익은 원칙적으로 없다고요. 효의상인가의 상. 하지만 비로소 세 글자가 성립된다고요. 취소 판결이 나와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부수익을 근거로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협의의 수익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 요거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공단 소속 그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는 동일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징계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가중 요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는 했죠.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의 방지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요. 뭐인 경우도요?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해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말이죠. 그럼 이 문제도 한번 거기다 한번 끼워 넣어 볼까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직기해제 처분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로자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마찬가지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동일한 사유로 앞에 임시 조치가 나왔다가 뒤에 최종 조치가 나오게 되면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선행 조치는 후행 조치에 흡수되어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럼 현재 직위해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직위해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뭐 했어요? 효력 소멸입니다. 아까 정지기간 경과로 효력 소멸해버렸죠. 이미 목적 달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위해제 효력을 다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이미 목적 달성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심 판정 취소승은 원칙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거기서부터 상황이 출발입니다. 언제나 협의의 수익은 뭔가 문제가 되는 효리상인가 이와 같은 불인 사유가 제기되어야지 논의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원고적 인정되면 협의의 수익은 원래 인정되는 거니까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래요? 직위해제가 나왔으면 인사상 급여상의 불이익 규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겁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법률에 있든 시행령에 있든 시행규칙에 있든 훈령에 있든 아니면 이러한 행정 입법이 아니라 다른 그 어딘가의 문서에 있든 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활자화되어 문서로만 불이익 규정이 있으면 말입니다.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내용으로 발생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 불이익이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문제가 됐으면 그것만 가지고 협의의 수익을 인정시켜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함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 첫 번째,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두 개를 달아줘야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요. 왼쪽 날개는 직위해제가 해임에 흡수돼서 효력이 소멸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 소급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직위해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게 돼버린다라고 했죠. 처음부터 해임 처분이 나온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인사상, 급여상 불이익 규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직위해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장래 불이익, 위험의 방지 필요가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직위해제가 애당초 없었던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 짚어야 돼요? 뭘 짚어야 돼?
해임 처분이 나왔을 때부터 직위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장래휴가 적용되는 것이다. 사후적으로 효력의 소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서 전력의 존재를 인정시킵니다. 직위해제 전력의 존재를 인정시켜서 왼쪽 날개를 인자상 급여상 불이에 달아줍니다. 한쪽 날개는 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 날개를 마지막으로 답니다. 뭘 달아야 되냐? 만약에 이 지금 징계가 정직이나 이런 다른 것만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굳이 면직 처분이야. 지금 이게 면직 처분이면 이 친구의 지금 지위를 완전히 박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지금 해임 처분의 효과가 완성이 돼가지고 공단의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종국적으로 박탈당한 상태라고 하게 되면 얘는요 인사의 문제와 급여의 문제가 애초에 없습니다. 애초에 없는데 무슨 불이익이 존재하겠습니까? 그쵸? 따라서 아직 해임 처분은 다투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거기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니까 이 해임 처분의 효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야만 오른쪽 날개가 달아지는 거겠습니다. 물론 핵심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서 인사상 급여상 불이익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이 문제는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고 이 미흡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왼 오른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데 좌측 날개를 달아주는 게 이건 전력이 있다. 무슨 말이야? 사후적으로 흡수되어 효력을 소멸하는 거다. 두 번째 오른쪽 날개는 말을 못다. 해임 처분의 효과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다. 이 친구의 신분이 완전히 박탈된 건 아니다. 라고 해야지만 비로소 협의 수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 수익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